맞을 수 있는 뭐 외울 거 엄청 많잖아. 크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많아서 암기하면 맞을 수 있는 그런 파트였다면 여기는 암기 파트가 아니야. 자료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이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 자, 외울 거는 많이 없지만 좀 어려울 수 있다. 안 돼, 제발. 미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1교시 할 거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2교시 여기까지 할 건데 내용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맨 첫 번째로 왼쪽 날개 부분에 요거 하나만 적어주자. 구름의 형태 하나만 보고 갈 거야. 구름의 형태. 뒤에서 나오긴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 거면 구름이 요런 얇은 구름이 있고 요런 얇은 구름이 있고 요런 두꺼운 구름이 있어. 얘네를 칭하는 용어가 있어. 이름을 이제 외워줄 거야. 요런 애들은 충음형 구름이라고. 충음형. 요런 건 외워줘야 돼. 구름 이름이 엄청 많은데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이 두 가지만 외워주면 돼, 우리는. 그 다음에 요렇게 길쭉한 구름은 적운형 구름이라고. 친운형, 적운형. 외워줍시다. 얘는 이름이 이렇게 넓고 좁고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두께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두께가 얇은 거, 두께가 두꺼운 거. 이게 넓고 좁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니고 두께로 볼 거입니다. 그래서 적은형은 상승기류가 엄청 강해. 상승기류가 강한 구름. 그래서 적운형 구름 중에서도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그런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그래서 이 구름 이름 중에 정란운만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적운형 구름 중에 강수량을 많이 동반하는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합니다. 요거 정도 기억을 해주고,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뒤에서 이제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상승기류가 생겨서 수증기가 이렇게 위로 계속 상승할 거야.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이 되겠지? 응결돼서 그 물방울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을 구름이라고 하는 거야. 높게 떠 있으면 이제 적운형, 그다음에 낮게 떠 있으면은 안개라고도 하지, 구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구름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일기예보 볼 거야. 맨 첫 번째로 일기예보 되어 있지.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됩니다. 일기예보 읽어보면은 일기도를 분석하여, 여기 일기도 분석의 밑줄. 일기도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일기의 변화를 예측하여 알리는 일로 일기도, 위성 영상, 레이더 영상 등을 이용한대. 요거 순서는 그냥 뭐 읽어보면서 당연한 거니까 보면 되는데, 요 기상정보통신이라는 게 이 계정에 추가가 됐어. 원래 그 전까지는 요거만 있었거든. 그래서 항상 이번이 첫 계정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추가된 내용을 이제 문제 내기 좋지. 원래 그동안 없었다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자주 알려줄 테니까 이런 건 다 추가된 건 다 표시를 다 해놔. 이런 게 되게 많아. 비슷한 거 같다가도 과학은 계속 발전을 하니까 계정 과정에서 조금씩 추가된 내용이 있어.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내기 좋겠지? 원래 있던 거보다. 자, 관측 가볍게 읽어보면은 고층 기상 관측, 레이더 및 위성 관측 등으로 일기 자료를 수집한대. 일기 자료는 뭐 풍향, 풍속, 뭐 날씨가 어떤지, 비가 내리는지 이런 걸 일기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우리 저번에 대기대순환에서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잖아,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항상 서에서 동으로 불기 때문에, 우리 중위도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바람이 흘러온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왼쪽에 고층 기상 관측 한번 보면은, 고층 기상 관측은 라디오 존대라는 기기를 활용한대. 이런 거 그냥 이름이야. 라디오 존대가 뭐냐면 수소나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기구에 메달을 띄우면 약 30km 상공까지 올라가면서 기온, 기압, 뭐 풍향, 풍속 등 대기 상태를 측정하는 그런 기구를 그냥 라디오 존대라고 한대. 비행기는 한 10km 상공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 얘는 30km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기상정보통신. 얘는 다른 국가와 기상 자료를 교환한대. 원래 이런 게 없었어. 추가가 됐어.
그 다음에 수치 예측, 슈퍼컴퓨터로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그 수치 예측 자료를 생산한대요. 그 다음에 예보를 하고 통보를 하고 분석하여 예보 생산하여 결국엔 매체로 통보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순서만 알려주면 되고 시험엔 사실 거의 안 나와. 이 첫 번째는 일기예보는. 그럼 두 번째 일기도 봅시다. 일기도가 뭐냐면 어떤 지역의 일정한 시각 또는 시간대에 기온, 습도, 기압, 풍량, 풍속 뭔지는 알지? 얘네를 대기 상태를 나타난 지도, 대기 상태를 나타낸 지도를 일기도라고 하네. 그래서 일기도는 일기 기호, 등압선, 전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 등압선은 이제 같을 등을 써서 기압이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한 거야. 우리 뭐 사회 시간에 등고선 이런 것도 배웠지. 고도가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한 거. 뭐 연분이 같으면 등연분선. 얘는 기압이 같아서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은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걸로 이제 쓴대. 일기 기호가 뭔지 봅시다. 관측한 일기 현상을 일기도에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기호로 기온, 이슬점, 기압, 운량, 풍속, 풍향, 일기 등이 표시된다. 이거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어떻게 표시하는지 배울 거야. 여기 파트 시험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기호만 주고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해석하는 거 외워야겠지. 근데 어렵지 않아? 앞에서 외우는 그런 것처럼. 일단은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이슬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응결 시작 온도. 자, 수증기가 이제 물방울이 되는 온도, 구름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 이 가운데 이 동그라미에 뭐냐면 운량이라고. 운량 이제 구름의 양을 말하는 거야. 구름의 양. 그래서 이렇게 다 색칠이 되어 있으면 구름이 많은 거, 흐린 거. 뭐 이렇게 4분의 3만 색칠되어 있으면 많고 절반은 조금, 없으면 맑음. 그리고 없지? 동그라미는 이런 운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요런 점이 있어. 이거 없는 것 같지만 이거 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 옆에. 요건 뭐냐면 일기, 날씨를 표시하는 거야. 점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눈 표시일 수도 있고 요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4개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뭐 어렵지 않지? 딱 봐도 눈 같고 안개 같고 뭐 네오 같고. 네오는 이제 번개 말하는 거야. 번개.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일기 위에는 바로 기온이 체크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위에 숫자는 기온이야. 이 위치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계속 보면 뭐 별거 없어. 그 다음에 풍속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이 작은 막대기, 큰 막대기 나눠서 이렇게 큰 막대기 그 다음에 이런 깃발 모양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어. 작은 막대기는 2고 큰 막대기는 5고 이 큰 깃발은 25를 의미해. 얘네들을 이제 합쳐가면서 표시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작은 막대기, 큰 막대기 이렇게 있으면 이제 7m/s고 여기에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 그럼 25에서 7을 더한 거니까 32m/s고 그러니까 거의 태풍이지. 이런 식으로 얘네를 합쳐가면서 풍속을 표시를 해. 그래서 이것만 갖고 외워주는데 2, 5, 25 이것만 외워줘. 바로바로 외우면 되지 그냥. 그 다음에 요렇게 이 방향 요거를 풍향을 의미해. 풍향은 항상 거꾸로만 생각 안 하면 되거든.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왼쪽 보면은 일기 기호에서 풍향과 풍속 읽기라는 게 있잖아. 풍향은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한다고 했어. 그럼 요렇게 보면은 남서풍이 아니고 북동풍. 이거 거꾸로 가는 것만 실수를 안 하면 돼. 북동풍. 여기서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름을 짓는 거야. 이게 진짜 헷갈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요렇게 생겼잖아? 그럼 북동풍인 거야. 요렇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야. 남서풍 아니고 북동풍. 요거 주의해주면 되고 사실 나머지는 그냥 다 해석 가능해.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요거야. 운량 옆에 써져 있는 숫자 285라고 적혀있지. 이게 기본적으로 일기압이 1014헥토파스칼이야. 1014헥토파스칼. 근데 이거를 이 네 숫자를 여기 오른쪽에 다 쓰기가 힘드니까 항상 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거든. 그럼 5자리나 된단 말이야. 그럼 오른쪽에 다 쓰기가 너무 길어.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뒤에 세 자리만 표시를 해. 285
그럼 1028.5라고 표현을 해야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게 왜냐면 만약에 285, 19 이런 식으로 앞자리가 숫자가 작으면은 앞에 1010을 붙이면 돼. 10. 근데 만약에 975, 865 이런 식으로 앞에 100의 자리 숫자가 크다? 그러면 10을 붙이는 게 아니라 9를 붙여야 돼. 9. 997.5, 986.5 이런 식으로. 왜냐면 1097.5기압이라는 건 거의 없어. 1013을 기준으로 9를 붙이고 10을 붙였을 때 얘랑 더 가까운 애로 체크를 하는 거야. 얘는 너무 높은 기압이라서 터무니없는 소리고 997.5라는 기압이 조금 더 적합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무조건 10을 붙이는 게 아니라 9도 붙여보고 10도 붙여보고 1013이랑 더 가까운 거를 택하는 거야. 알겠지? 요게 헷갈려. 우린 기압만 좀 제대로 잘 보면 되고 나머지 기호는 뭐 어렵지 않지? 그냥 외워주면 되는 거니까 요 위치만 좀 외워주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뭐 기온이 몇 도고 눈이 내리고 뭐 물량은 어떻고 풍속은 몇이고 이렇게 다 문제 준 다음에 그 일기기호를 그리세요 하면서 줄 때도 많고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되게 많고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되게 보기가 쉬운데 이렇게 실제 일기도로 보면은 엄청 많아 이런 게. 그래서 하나씩 체크하기가 되게 헷갈리거든. 여기가 자료 해석이 제일 중요한 파트. 그 다음에 항상 고기압은 H라고 표현합니다. 하이의 의미를 딴 거야. 하이에서 따서 높은 기압. 그 다음에 저기압은 L이라고 해요. 로우. 그래서 항상 HL은 고기압, 저기압을 의미하는 거고 항상 고기압이라는 건 기압이 높다는 거잖아. 그럼 지표에서 누르는 공기 기둥이 많다는 거야. 고기압은 항상 이 지표에 공기가 많다는 거야. 기압이라는 거는 이제 지표를 누르는 공기 기둥의 힘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기압이 높다는 거는 많은 공기가 누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가 많다는 거고 저기압 공기가 적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겠지? 그래서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냥 바람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 아, 바람 지금 이렇게 불고 있구나. 보자마자 알아야 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등압선 보면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래. 뭐 아까 했지? 그래서 얘는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게 그려야 돼. 여기만 보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기준 없이 그리는 게 아니고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림을 그린대. 실제로 위에 사진 봐봐. 숫자 읽어보면은 1020, 1024, 1016, 뭐 1032, 1028 이런 식으로 체크돼 있지. 4씩 끊겨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선이 끊어지면 안 되고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선. 전선이라는 거 내가 다음 시간에 배운다 했지. 2교시에 할 건데 기온, 풍향, 습도, 강수, 구름 분포 등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이래. 이거 앞에서 우리 수계라는 거 있었잖아. 수계라는 건 이제 수은이랑 염분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 배웠었잖아. 서로 잘 안 섞이잖아. 마찬가지로 공기도 잘 안 섞여.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는 잘 안 섞여서 만약에 서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섞이지가 않고 뭐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이렇게 있으면 찬 공기가 항상 밀도가 낮으니까 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 근데 섞이지가 않고 얘는 들어가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 사이에 요 선이 생겨. 그 선을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애들 전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지. 왜냐면 섞이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가 되는 거니까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 여기 밑줄.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 전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타난다. 그런 곳에서. 그 다음에 4번. 왼쪽에 있는 전선의 종류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온난 전선은 딱 봐도 따뜻하고 뭔가 둥글둥글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빨간색으로 주로 표시를 하고 한랭은 뾰족뾰족한 세모로 표시를 하고 회색은 온난이랑 한랭이랑 합쳐져 있는 모습. 근데 같은 방향으로. 정체는 다른 방향으로. 다를 거야 뒤에서. 자 그럼 일기도 해석 방법 한번 보면은 바람은 아까 했지.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불고 여기 밑줄.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 정우 졸려? 네? 졸려?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
그 다음에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강하다. 여기도 밑줄. 자, 우리 옛날에 배웠던 등고선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 이런 등고선이 있다고 쳐봐. 그럼 내가 얘 수평면을 한번 그려볼게. 무조건 이거 보자마자 여기가 고도가 제일 높다는 거 뭔가 보이지? 얘 수평면을 그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등 고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이 경사가 가파르고 간격이 넓을수록 경사가 완만하지. 등 앞선도 마찬가지로 기압이 급격하게 바뀔수록 바람이 많이 세게 불어. 그래서 간격이 좁을수록 강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 일기도 해석할 때도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강하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하지 30에서 60도 사이에 있으니까 날씨 변화가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된다. 여기 밑줄. 편서풍대 밑줄, 서쪽에서 동쪽 밑줄. 항상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날씨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지. 중국이 한번 겪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며칠 뒤에 또 똑같은 날씨를 겪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전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을 찾고, 여기 밑줄.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 아까 내가 전선을 기준으로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바뀐다 했잖아. 전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을 찾고, 전선을 중심으로 기상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상층 일기도를 확인한다. 상층 일기도도 밑줄.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뒤에서 전선 엄청 자세하게 할 거예요. 네 번째,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일기도와 함께 위성 영상 및 레이더 영상을 해석해야 된다. 위성 영상은 뭐 말 그대로 위성에서 보는 영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위성 영상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고 별거 없어.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럼 위성 영상에 뭐가 있냐? 이거 진짜 자주 나옵니다. 위성 영상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수증기 영상은 얘도 이 계정에 추가된 거야. 그래서 하나씩 내가 이렇게 추가된 거 적어줄 테니까 말해줄 테니까 적어줘. 위에 조그맣게. 수증기 영상만 추가했어. 가시랑 적에는 원래 있었어. 그래서 위성 영상을 종합해 보면은 구름의 종류와 형태, 대기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여기 있죠. 구름의 종류와 형태, 대기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자, 구름의 종류와 형태는 내가 맨 처음에 써줬던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뭐 얘가 충은형인지 저근형인지 두꺼운 애인지 뭐 넓은 애인지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종류와 형태야. 한번 볼게. 자, 가시 영상, 적외 영상, 수증기 영상이 있대. 가시 영상은 말 그대로 가시라는 말 있잖아. 가시광선의 파장으로 관측을 하는 거야. 적외 영상은 적외선 파장으로 관측을 하는 거지. 가시광선은 뭐야? 햇빛이잖아. 햇빛이 있을 때만 관측이 가능해. 햇빛이 있을 때. 햇빛이 있을 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가시인지 적외인지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만 띡 줘. 그리고 뭐 이런 21시에 관측한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문제에서 나온단 말이야. 문제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얘 무조건 적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에는 햇빛이 없잖아. 가시 영상은 밤에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시간을 체크하고 밤이면은 적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 엄청 중요해. 그럼 적외선은 24시간 다 가능하지. 그냥 관측한. 만약에 아침 9시다? 그러면은 가시인지 적외인지 한 번에 몰라. 다른 조건으로 판단을 해야 돼. 근데 밤이다? 그럼 가시는 무조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관측 대상을 보면은 구름이나 지표면에서 반사된 태양빛의 반사 강도.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얇은 구름이 있고 두꺼운 구름이 있으면 태양빛을 누가 더 반사를 잘하겠어? 두꺼운 구름이 반사를 더 잘한단 말이야. 얇은 구름은 얘보다는 반사를 잘 못해. 반사 강도로 색깔을 측정을 하는데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하얗게 표시가 돼. 반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가시 영상으로는 어떤 걸 체크를 하는 거냐면 구름의 두께를 확인을 하는 거야. 두께. 반사 강도가 많을수록 이 반사 강도랑 밝기랑 비례합니다. 반사를 많이 할수록 밝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시 영상을 해석할 때는 하얗게 나올수록 두꺼운 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적외 영상, 요게 많이 헷갈리는데, 자, 관측 대상 보면은 물체가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적외선의 에너지 양이 다르대. 우리 적외선 카메라로 사람 찍어보면은 온도가 높은 곳일수록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되거든.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일수록 적외선을 많이 방출한다 생각하면 돼. 요거 중에 온도가 높으면 적외선을 많이 방출합니다. 그럼 얘로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구름의 두께가 아니라 온도로 측정하는 거야. 우리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 그래서 이게 지표면이라고 치면은 얘는 고도가 높은 구름이라고 할게. 상층에 있는 구름. 그다음 얘는 좀 고도가 낮은 구름이라고 칠게. 그럼 둘 중에 온도가 더 높은 게 뭐겠어? 얘겠지? 얘는 온도가 낮겠지,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적외선의 에너지량이 더 많은 거는 이제 온도가 높은 아래에 있는 애야. 에너지량이 더 많지. 그러면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적외선 양이 많으면은 하얀색으로 표시될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반대야. 그래서 이 적외형상이 진짜 많이 틀려. 얘는 온도가 높고 적외선 방출량이 적은 애가 하얗게 표시가 돼.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량은 이제 고도랑 반비례하는 거야. 반비례. 그래서 그러면 얘도 이렇게 쓸게. 고도 말고 밝게 쓸게. 얘랑 똑같이. 얘는 에너지량을 많이 방출할수록 밝기가 어두워. 에너지량을 많이 방출한다는 건 온도가 높다는 거고, 그럼 낮게 위치되어 있다는 거고, 그럼 어두운 거야. 그러면 얘로는 뭘 체크할 수 있냐면 얘로는 이제 높이, 고도. 적외 영상으로는 높이나 고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수증기 영상은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돼. 뭐 복잡한 내용이 없어서 수증기에 의해서 강하게 방출되는 적외선의 에너지량을 체크를 한대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적외 영상이랑 똑같은 영역으로 생각을 하면 돼. 적외선의 에너지량을 체크를 하는데 얘는 수증기에 의해서.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고, 오른쪽에 수증기 영상 간단하게 읽어보면 얘는 천재에서만 나오는 건데 뭐 너네 교과서에 없으면 안 해도 돼. 수증기 영상 보면은 수증기에 의해 강하게 방출되는 적외선 화장대의 에너지를 측정한대요. 수증기가 많을수록 밝게 나타나고 수증기가 적을수록 어둡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적외선 양이 많을수록 어두운 거잖아. 근데 얘는 수증기가 많을수록 밝게, 수증기가 많다는 거는 고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돼.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구름이. 그럼 온도가 낮으니까 밝게 표시가 되겠지? 자, 오른쪽에 수증기가 많다는 거는 요 구름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때 고도가 높은 애가 수증기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정란운일수록 고도가 높은 구름이야. 얘는 고도가 낮은 구름이고, 둘이 비교를 했을 때 수증기가 많은 애는 고도가 높은 애일 거야. 그럼 온도가 낮겠고, 아까 적외 영상에서 온도가 낮으면은 적외선 에너지량이 적으니까 밝기가 밝다고 했지? 그래서 얘가 밝게 나타내는 거야. 그럼 수증기가 적으면은 낮은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온도가 높겠고, 그러면 어둡게 나타내겠지? 요것만 알면 돼, 수증기 영상에서는. 요거. 수증기 분포는 바람에 크게 좌우되므로 구름이 없는 지역에서도 수증기 영상을 이용하면 대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수증기가 응결되면 구름이 되는 거니까 구름이 없는 지역에서도 대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대, 수증기 영상으로는. 가시나 적에는 이제 구름이 되어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수증기는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도 알 수 있대. 그래서 대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구름이 없는 지역에서. 사실 수증기 영상은 요런 것만 알아두면 돼. 요거 두 가지. 자, 그럼 오른쪽에 궁금해 봐봐. 그럼 온도가 낮은 구름일수록 적외 영상에서 밝게 보이는 까닭은?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적외선 에너지를 방출해요. 근데 더 많은 걸 방출하면 밝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했어. 적외 영상은 고온일수록 더 검게 나타나도록 인공적으로 처리했대. 사실 뭐 엄청난 걸 알려준 게 아니고 그냥 고온일수록 검게 나타나게 처리했다 이런 거야. 뭐 그냥 별거 아닌 내용이지.
그래서 온도가 낮은 구름일수록 밝게 표시된다. 오른쪽 이거 잘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성 영상 해석의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보면은 자, 가시 영상 왼쪽에 가시 영상 보면 가시 영상은 뭘 확인할 수 있다 해서 두께 하얗게 표시되면 두꺼운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런 하얀 표시된 구름 보면 두꺼운 구름일수록 태양빛을 더 많이 반사함으로 밝게 보인다. 추은형 구름보다 적은형 구름이 더 밝게 보인다. 그치? 적은형 두꺼운 구름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적외 영상은 태양빛이 없는 밤에도 관측이 가능하고요. 적외 영상은 어떤 애가 밝게 보이는 거야? 고도가 높은 애들. 그래서 온도가 낮고 구름의 최상부 높이가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량이 적어서 밝게 보인다. 방출량이 많아서 밝게 보이는 거 아니고 적어서 밝게 보인다. 이렇게 고도가 높고 낮은 구름을 하층운, 상층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죠. 하층운보다는 상층운이 밝게 보인다. 자, 그럼 가시에서도 밝고 적외에서도 밝아? 그러면 두껍고 고도도 높은 구름이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돼. 가시랑 적외 둘 다 보면서 고도 체크하고 두께 체크하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레이더 영상 봅시다. 레이더는 위에서 3번에서 했던 위성 영상이랑 조금 달라. 전파를 발사하는 거거든. 자, 레이더에서 대기 중으로 전파를 발사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레이더에서 전파를 구름으로 발사해. 그럼 구름에서 튕겨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지? 이렇게 반사파를 분석을 하는 거야. 구름 속 강수 입자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하여 나타낸 영상을 레이더 영상이라 합니다. 이런 거 뭐 본 적 있을 거야. 이런 애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영상으로 뭐 이런 구름이 색칠된 부분이 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뉴스에서 봤을 거야. 일기예보에서 이런 영상을 레이더 영상이라 하는데 반사된 전파의 강도를 관측하여서 영상으로 산출한대요. 그래서 빨간색 글씨 보면 지상 관측이 쉽지 않은 산악지대나 해양에서의 지역적 차이를 보완하고 강수의 섬세한 분포를 제공한대요.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가시나 적외보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 마지막 영상 해석 보면은 시간당 강수량이 많을수록 빨간색, 강수량이 적을수록 파란색. 여기 밑줄 많을수록 빨간색, 적을수록 파란색. 우린 이런 정의를 막 중요하게 볼 필요 없어. 레이더 영상이나 적외 영상 일기도 이렇게 주고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지 그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구름 속 강수 입자의 분포나 강수량, 강수대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도 밑줄 강수량, 강수대의 위치, 이동 방향. 강수대는 뭐 이제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이더 영상으로 이런 강수 구역이 움직이는 그런 영상, 원래 여기였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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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레이더 영상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봅시다. 오늘 진짜 내용 좀 많아. 자, 기압과 날씨. 자, 왼쪽에 전향력 파트 봅시다. 이거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앞에서도 우리 계속 했었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물체의 방향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휘는 거를 말하는 거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항상 실제로 부는 바람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꺾여간다. 왜? 자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꺾이겠지. 요걸 지금 아는 상태로 고기압, 저기압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고기압이랑 저기압 정확한 개념 한번 봅시다. 고기압이랑 저기압은 등압선처럼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뭐 1000헥토파스칼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야. 주변보다 높으면 그냥 고기압,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 상대적인 겁니다. 극대극소처럼. 그래서 개념 읽어보면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내가 고기압은 지표에 공기가 많이 모여있는 거라 했잖아. 기압이 크니까 공기가 많이 모여있고 저기압은 조금 모여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바람이 이동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겨. 하강기류. 그리고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겨. 하강기류, 상승기류.
고기압은 이제 공기가 많으니까 불어나가. 그 다음에 저기압은 공기가 적잖아.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나온 공기가 이렇게 불어 들어가. 아니 이렇게 적을게. 아직 방향은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적을게. 그래서 지금 생각할 거, 고기압은 공기가 많은 곳, 하강기류가 주로 생기고 불어나가서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래서 기류를 보면 고기압은 하강기류라고 적혀있죠. 공기가 상층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내려와서 공기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고기압 중심이 형성된다. 공기가 많으니까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압은 상승기류. 지표면의 공기가 상층 대기로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공기량이 적어진 저기압 중심이 형성된다. 지금 우리 기류까지 했어. 하강기류, 상승기류 이렇게 생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딱 두 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는 오른쪽에 그냥 간단하게 그림 그려놔. 이렇게 지표면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고기압이고 저기압이야. 고기압이랑 저기압에서의 날씨를 좀 알아야 돼. 고기압은 항상 날씨가 맑아. 저기압은 날씨가 안 좋아. 비가 엄청 내려. 그래서 우리 사람 보고도 기분 안 좋은 애들 보면 너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날씨가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날씨가 안 좋냐? 고기압에서는 주로 하강기류가 생기고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기잖아. 그러면 왼쪽에도 적혀 있는데 일단 저기압 먼저 하면은 상승기류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나. 자, 상승기류라는 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기압이 낮아져. 항상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기압이 높은 거야. 공기 기둥이 많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올라가면은 상승기류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 그럼 누르고 있는 힘이 없잖아. 그래서 팽창을 해. 반대말이 이제 압축이거든. 기압이 낮아지면 팽창을 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사람이 뭐 100명 있는데 이 정도 교실에 다 모여있어? 그러면 서로 이렇게 부딪혀 있으니까 온도가 높겠지. 근데 반대로 지금 교실보다 한 100배는 넓은 교실에 모여있어? 그럼 다 멀리 떨어지니까 공간이 넓으면 기온이 낮아져. 그럼 팽창을 하면은 기온이 어때?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순서로 외우고 있어야 돼.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지. 기압이 낮아지면 상승기류가 맨 처음에 상승기류야. 상승기류가 생기면 이거 왼쪽에 다 적혀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 상승기류가 생기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나고 결국에 기온이 낮아집니다. 자, 기온이 낮아지면은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이슬점에 도달해. 수증기가 응결을 하는 그 지점에 도달해. 그럼 구름이 생기는 거야. 이슬점 도달하니까 구름이 생겨.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생기면 어때? 비가 내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날씨가 안 좋아지는 거야. 비나 눈이 내리는 거야. 구름이 생기니까. 단열 팽창이라는 말을 이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는 반대로 단열 압축이 일어나. 기온까지 체크해주면 좋지. 이 과정이 너무 기니까 내가 중요한 말만 적어준 거야. 요것만 기억해주면 돼. 그럼 과정도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다른 애들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선생님이 된 것처럼 하나씩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맨 처음에 고기압은 어때? 하강기류지, 하강기류? 그러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럼 지표면이랑 가까워지면은 기압이 높아지는 거야. 지표면이랑 가까울수록 기압이 높다. 이제 누르는 공기 기둥이 강하니까. 그럼 기압이 높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단열 압축이 일어나겠지. 기압이 높아지니까 압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서로 다 모여 있으니까 기온이 높아집니다. 기온이 높으면 구름이 안 생겨. 그래서 얘는 맑아. 구름이 없고 맑아. 고기압일 때는 되게 좋은 날씨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 순서를 알고 있어요. 서술형으로 나오기 너무 좋아. 하강기류 생기면 단열 압축, 기온 상승되고 상대 습도 감소하고 구름이 소멸해서 맑은 날씨. 상대 습도라는 것도 뭐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상승기류 발달하면 단열 팽창되고 기온이 하강되고 상대 습도가 증가해서 구름이 형성돼서 흐린 날씨.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번째로 할 거는 바람 방향도 알아요. 자, 고기압이랑 저기압 있으면 아까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 나간다고 했어. 일단 불어 나가. 불어 나가. 근데 그냥 이렇게 일자로 불어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앞에서 전향력 했잖아. 이 바람이 오른쪽으로 휘어서 불어 나가.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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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린 지금 이 빨간색 화살표만 외워주면 돼. 별거 없어. 불어 나가는데 오른쪽으로 휘어서 불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뭘 외워주면 되냐면 이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시계 방향까지 외워줘야 돼.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적혀 있거든. 불어 나간다. 근데 시계 방향이라고는 안 써있네. 그것까지 이제 적어주면 좋겠지. 왜냐면 진짜 개 자주 나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이 그림 그리면 돼. 이렇게 똑같이 그림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만 체크해주면 돼. 그럼 얘는 어때? 요 방향으로 요렇게 흐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하면 되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얘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요거 위치 기억해주고. 근데 이게 시계 반시계는 남방 부일 때도 반대야. 남방 부일 때는 고기압에서 반시계고 저기압에서 시계입니다. 요거까지 항상 남방부는 북방부랑 정반대니까 이것까지 이제 세트로 외워주면 좋겠지. 우린 항상 북방부 기준으로 외우면 돼. 남방부는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남방부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북방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너무 뭐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날씨 보면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맑은 날씨,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 기압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변하고 날씨는 기압 배치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기 쉬운 거 방법 있지. 우리 항상 손가락 쓰는 거. 고기압은 이제 하강기류니까 엄지를 아래로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헷갈릴 때마다 해보면 돼. 그냥 혼자서 엄지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이 손가락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거든. 한번 해봐 얘들아.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이 어때? 시계 방향으로 가지?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돼. 저기압은 상승기류니까 손가락 위로. 그럼 이제 반시계로 흐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돼. 그 대신 저기압, 고기압이 하강인지 상승인지는 알아야겠지. 손가락 이렇게 위아래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고기압 중심에서는 뭐 중심으로부터 주변 지역을 향해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 불어 나가고요. 지표 부근은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대요. 여기 밑에 검정색 글씨 읽어보면은 아까 다 한 거야. 저기압 중심을 향해서 주변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불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린 지금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만 밑줄 쳐줘.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거 다 반대지? 자, 외웠지? 이런 거 외우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암기해 부분. 자, 암기해라고 다 적혀있어. 문제집에도. 왼쪽에. 고기압은 하강기류, 단열, 압축, 구름, 소멸, 맑음. 내가 엄청 많이 적어줬지만 그 중에서 핵심. 요 단어들은 완전 무조건 있어야 되는 단어야. 하강기류고, 단열 압축되고, 구름 소멸되고, 맑음. 그 사이에 뭐 기압이 높아지고, 온도가 뭐 낮아지고, 요런 것까진 또 있으면 좋겠죠. 온도가 상승하고 낮아지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마지막에 고기압일 때와 저기압일 때 날씨 해석하기. 자, 이게 사실 간단한 그림이면 되게 쉬운데 실제 일기도 표시하면은 되게 헷갈려. 자, H랑 L. 우리는 H를 고라고 하기로 했고 L을 저기압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냥 고기압 지역의 날씨는 구름이 없어서 대체로 날씨가 맑다. 요거까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여기 날씨 되게 좋겠네, 맑겠네. 그냥 이렇게 체크하면 돼. 고기압은 날씨 좋겠네. 여기 저기압 표시되어 있는 데는 뭐 비나 구름, 눈이나 비나 뭐 구름이 있겠네. 날씨 안 좋겠네. 그냥 이렇게 일기도 보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H랑 L 표시 안 돼 있을 때도 많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등압선 보고. 등압선 보고 이 숫자를 보고 이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이 중심이 저기야. 숫자가 점점 커지는 이 중심이 고기압. 이렇게까지 또 체크할 수 있어야 돼. H랑 L 항상 주는 게 아니야. 오른쪽 그림 보면 가시 영상 있지. 가시 영상 아까 뭐라 했어? 두께가 두꺼울수록 밝다고 했지. 그럼 가시 영상에서 어두운 부분은 구름이 없거나 적고 밝은 부분은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그래서 고기압이 있는 지역은 실제로 구름이 없고, 이거 매치해봐. 여기는 여기쯤이잖아. 그럼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지. 구름이 없다는 게 실제로
다 확인이 되는 거야. 그다음 저기압 지역은 여기랑 여기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야 실제로 밝게 표시가 되지. 그래서 구름이 있다는 거를 가시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해. 이렇게 매치하면서 같이 나온단 말이야. 일기도도 주고 가시 영상도 주고 저기 영상도 주고 보면 됩니다. 자, 열심히 왔고 내용이 너무 많아. 자, 그럼 우리 52쪽 한번 봐봐. 요거 한번 시간 한 1분 줄 테니까 풀어볼래? 52쪽. 자, 우리 앞에서 한 위성 영상, 레이더 영상입니다. 밑에 OX까지 쭉 해보세요. 졸리지 아침부터. 그렇게 아침은 아니지만. 이 파트는 암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 거는 이제 한 번에 외우라고 말은 못했지만 여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서 바로바로 외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복습 잘 안 하니까. 잘 안 보여 정말? 응? 색깔이 이런 색깔. B가 빨간색, A가 약간 파란색, C가 검정색. 할만한가요? 모르는 거 패스해도 돼. 자, 1번부터 전파를 활용하여 관측한 영상은 다입니다. 다. 레이더 영상밖에 없어. 가시랑 적에는 적외선, 가시광선이니까 다르죠? 자, 2번. 위성 영상 중 가시 영상은 뭐 어떻게 나타내며 적은형 구름보다 층은형 구름에서 더 어둡게 보인다. 그쵸? 두꺼울수록 밝게 보이는 거니까. 적의 영상은 온도가 낮은 상층운이 온도가 높은 하층운보다 더 밝게 보인다. 그치? 고도가 높을수록 밝게. 자, 3번. 구름의 두께는 B가 A보다 어떻다? 지금 B랑 A를 가시로 비교하면 되겠지? 두께니까. 그럼 B랑 A 중에 더 밝은 걸 보면 돼. 근데 거의 둘 다 하얀색인데 B가 조금 더 밝아. 그치? 그래서 B가 A보다 두껍다. 그럼 최상부 높이. 높이는 저계로 판단을 하는 거라 했지? 지금 C랑 A 비교해보면 C가 A보다 조금 더 밝거든? A는 좀 검정색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C가 A보다 높다. 2번에 높다. 3번. B는 지금 자, 두께도 두껍고 높이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에서도 빨간색이지? 그러면 비 엄청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인 거야. 비 많이 내리면 저기압이고 상승기류입니다. 자, 4번. 가에서 적은형 구름은 층은형 구름보다 밝게 나타난다. 그쵸? 오, 가시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 밝은 부분일수록 높이가 높은 구름에 분포한다. 오, 그치. 적외가 높은 부분일수록 밝다고 했지? 3번. 다 영상은 낮에만 관측 가능하다. 다는 레이더니까 전파야. 그럼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 가시 영상만 낮에만 가능한 거야. 햇빛이니까. 그래서 X. 4번. A랑 C 중 B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은 A다. 아니 B죠. B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일수록 이제 강수량 많다고 했었지? 55 XX. 고기압 부분 여기만 이 한 파트만 할게. 이 뒤에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하고 그냥 한 5분만 더 할게.
자,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랑 정체성 고기압으로 구분할 건데 고기압이랑 저기압을 또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할 거야. 너무 짜증나. 자, 정체랑 이동성. 정체라는 말은 우리 이제 명절 때 많이 나오지 뉴스에서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있다고. 마찬가지로 정체성 고기압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고기압을 생각하면 돼. 이동성은 움직이는 고기압.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 개념 한번 읽어보면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밑줄.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 머무르며 수축과 확장을 하여 주변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규모가 큰 고기압. 규모가 큰도 밑줄. 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규모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시로 뭐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있대. 밑에서 할 거야. 그래서 조그맣게 옆에 적어줘. 시베리아 고기압이랑 오호츠크의 고기압은 한랭 고기압이야. 그래서 한 이렇게 적어줘. 한랭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은 온난 고기압이라서 온이라고 적어줘. 그래서 사실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 뭐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이렇게 1호 계정이 엄청 많았어. 근데 이런 게 다 빠졌거든. 근데 우리가 첫 계정이다 보니까 이 예전 문제가 좀 많이 남아있잖아.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긴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 정체성 고기압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여름철에는 무더위와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이 나타난대.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애가 한파와 폭설을 나타나게 해주고요.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애가 무더위와 열대 현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동성 고기압 보면은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애야. 이 거대한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동하면서 주변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 밑줄. 규모가 작은 도 밑줄. 그러니까 둘이 많이 비교하겠지. 반대니까. 그래서 얘는 주로 양쯔강 유역에서 발달한 고기압이래요. 양쯔강 유역도 밑줄. 자, 고기압이 이제 우리 앞으로 4개밖에 안 배울 거야. 그래서 이 4개는 외워줘야 돼. 시베리아, 북태평양, 오호츠크의 양쯔강. 밑에서 할 거야. 기단할 때 할 거야. 그래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흐리거나 비가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체크하고 날씨 변덕스럽다고 적어줘. 날씨 변덕. 자, 정체성 고기압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니까 날씨가 거의 유지돼. 비슷비슷해. 근데 이동성 고기압은 계속 움직이잖아. 그리고 규모도 조그매. 엄청 조그매. 그러니까 날씨가 계속 변해. 고기압 왔다가 저기압 왔다 갔다 하니까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왼쪽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영향 읽어보면은 자, 오호츠크의 고기압은 해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지만 주로 언제? 초여름이랑 가을철. 여기 둘 다 밑줄. 근데 특히 가을철에 별표 쳐주세요. 왜냐면 원래 1호 계정까지는 초여름에만 영향을 준다고 있었어. 근데 이번 2 계정부터 가을철에가 추가됐어. 그러니까 내기 좋겠지? 가을철의 별표. 초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영향을 준다.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장마가 나타난다. 장마에 영향을 주는 전선 고기압이라는 거야. 사실 이거 장마도 뒤에서 할 건데 자세하게 할 건데 여기 밑에 장마를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앞에서 배웠잖아. 배운 건 아니고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봤었거든. 뭐 폐색전선, 정체전선, 온난 한랭전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오호츠크에는 위치가 여기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기 있어. 근데 둘 다 정체성 고기압이다 보니까 둘 다 규모가 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면은 한 명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비슷해서 이렇게 둘이 부딪히면은 정체되는 거야. 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고 위로 북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유지돼. 그래서 둘 다 근데 다습해. 왜냐면 오른쪽이니까 바다 쪽에 있는 애들이야. 둘 다 다습하고 다습해. 그럼 둘이 만났을 때 세력 다툼을 해.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비가 엄청 내리는 거야. 둘이 만나서. 그래서 5랑 9, 오북이. 얘네 둘이 장마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호츠크뿐만이 아니라 북태평양도 장마에 영향 끼칩니다. 둘이 만나서 정체전선이 생기는 거야. 자, 일단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조금만 힘내자. 두 번째 파트. 자, 이제 기단이라는 거 할 거예요.
수계랑 비슷한 거예요. 수계 이제 대기 버전. 수계는 이제 염분이랑 수온이 같은 이런 성질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를 수계라고 했고, 그럼 이제 기온이랑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자, 수계는 염분이랑 수온이었잖아. 기단은 기온이랑 습도야. 요걸 기억해야 돼. 뭐라고? 기온이랑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기단의 발원지 보면은 안정한 대기를 가지면 안정한 대기. 거대한 공기 덩어리니까 성질이 비슷하니까 섞이지도 않고 계속 그 성질을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안정한 거지. 바람이 대체로 약한 고기압 영역이다.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이 형성되는 곳은 기단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 우리 위에서 정체성 고기압 했잖아. 움직이지 않는 애. 걔가 형성되는 곳에서 기단의 발원지가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기단을 고기압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 대체로 약한 고기압 영역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않는 고기압을 기단으로 생각해도 돼.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시베리아 고기압, 그게 이제 그거의 발원지가 시베리아 기단인 거야.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발원지가 오호츠크의 기단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4개 외울 건데 어떻게 보내냐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면 돼. 4분면으로. 그래서 위에서 기온이랑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거라 했잖아. 그럼 기온은 어떻게 나누냐면 추운 거, 한랭하다라고 하고, 더운 거, 온난하거나 고온이라고 해. 온난이장 중위도 정도 말하는 거고, 고온은 저위도. 그 다음에 습도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건조하다 또는 다습하다. 이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해. 그래서 사자성어처럼 이 각각의 기단을 뭐 한랭건조, 한랭다습, 온난건조 이런 식으로 외울 거야. 자, 어렵지 않아. 위에 있으면 당연히 쉬우니까 한랭이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래 있으면 저위도니까 온난 고온인데, 여기는 조금 더 30도 위도라서 온난이고 여기는 조금 더 저위도라서 고온이라고 해. 이것만 조금 주의해주면 돼. 온난건조, 고온다습. 그 다음에 습도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대륙이니까 건조해. 중국 쪽에 있으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른쪽은 해양이니까 다습해. 사실 이거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4분면 나눠서 바다인지 뭐 대륙인지 저위도인지 고위도인지 체크를 해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사사성어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름이 있지. 여기는 이제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하다. 그래서 이런 성질은 우리나라의 겨울에 영향을 끼쳐. 실제로 한랭 건조하지. 그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은 여기 한랭 다습해. 그래서 영향을 주는 계절은 초여름이랑 가을. 내가 가을 별표치라고 했었지. 왜냐면 새로 추가된 애니까 초여름만 있었어 원래는. 자, 양치간 기단은 여기야 여기. 여기 온난 건조해서 봄이랑 가을에 영향을 끼친대요. 그다음에 북태평양은 고온 다습하고 여름에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이거 각각의 이름들이랑 성질 4글자, 영향 주는 계절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안 빡세니까 외워주고, 왼쪽에 보면은 기단의 성질 아까 했던 거야. 대륙에서 발생하면 건조, 해양은 다습, 고위도는 한랭, 저위도는 온난 또는 고온. 위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양쯔강이랑 북태평양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요거 시마 플러스. 사실 이 파트가 시마는 아니고 작년 1호 기적에서는 사실 너무 당연하게 하고 가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여기서 살짝 시마 파트로 뺐더라고. 근데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요것도 기단의 이동과 성질 변화. 그래서 기단의 뭐 변질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자, 총 2가지로 나뉘어. 찬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할 때, 따뜻한 기단이 찬 바다 위를 통과할 때.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시베리아 기단은 여기에 있잖아. 그럼 이 찬 기단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나라의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예시로. 그 다음에 따뜻한 기단이 우리나라의 찬바다 위를 통과할 때로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북태평양 기단으로 생각하면 돼. 따뜻한 애가 우리나라의 차가운 바다를 지나갈 때, 얘는 상대적이니까 얘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차갑고 얘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따뜻하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첫 번째 생각해보면은, 자,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서해를 지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차가운 애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은 아래가 뜨거워지겠지?
이런 기단이 있어. 시베리아 기단이 차가운 애야. 근데 우리나라의 따뜻한 바다에 왔어. 우리나라는 바다가 따뜻하니까 아래가 뜨겁게 가열이 될 거야. 근데 항상 찬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기단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해. 뉴스에서 이제 기단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공기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야.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우면 서로 이렇게 섞이니까 대류가 일어나니까 기단이 불안정하다라고 해. 그럼 이런 식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바다 위에 수증기를 계속 가지고 올라가. 그래서 상승 기류가 강해지는 거야. 기단이 불안정하면 정랑운이 생기기 쉬워. 서로 섞이면서 수증기를 계속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기단이 불안정하다라는 뜻은 즉 비나 눈이 잘 내리고 흐리다는 뜻이야. 상승 기류라는 뜻이야. 그래서 기단의 하층이 가열되어 점차 불안정해지고 이 말이 그거야. 아래가 따뜻하게 가열되니까 올라가고 싶어 하면서 불안정하다는 거야, 기단이. 그래서 정란운이 생성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특히 많이 폭설이 내리는 이유가 시베리아 기단의 남하 때문에 그런 거야. 기단이 변질돼서.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럼 따뜻한 기단이 찬바다 위를 통과할 때를 볼게.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의 이제 동쪽, 남해 쪽에 왔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원래 따뜻한 애야. 근데 우리나라 바다가 상대적으로 차갑잖아. 그러면 아래가 차갑게 냉각될 거야. 그럼 어때?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안정하잖아. 아래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하니까. 그러면 대류가 안 일어나.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서 이런 상태를 기단이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야. 안정. 그래서 기단의 하층이 냉각되니까 점차 안정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층운이나 안개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이런 큰 구름이 아니고 얇은 구름, 층운이나 안개. 이 구름이 이제 지표면과 가까우면 안개라고도 하죠. 외워야 될 거는 정란운, 언제? 찬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층운이랑 안개. 이런 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돼.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 왔을 때 아래가 차가워지니까 안정하고 아래가 따뜻하면 대류가 일어나니까 불안정하고 이렇게 외워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암기에 여기 파트 보면 시베리아는 겨울에 영향을 끼치고 춥고 건조합니다. 북태평양은 여름에 영향을 끼치고 덥고 습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뭐였어? 양쯔강이었지. 위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양쯔강 유역에서 발달한 고기압이라 했잖아. 얘네들은 봄, 가을에 영향 끼치고 이동성이니까 날씨 변덕 심하다 했지. 그래서 봄, 가을에 심한 거야. 날씨가 변화가 심한 거야. 그 다음에 자,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이렇게 실제 일기도. 우린 일기도만 보고 겨울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확인 가능해야 돼. 어떻게? 자,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니까 딱 일기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왼쪽 상단이 고기압이야. 이렇게 어렵잖아. 그러면 아 지금 왼쪽 상단이 고기압이니까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을 확장하면 우리나라는 한랭 건조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왜? 얘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일 테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 거야. 그럼 동풍, 남풍 아니고요. 오늘은 부분 여기서 그러니까 북풍이지. 북풍 계열이라고 해. 정확하게 말하면 북서풍이지만 이 뒤에를 빼고만 하면 그냥 북풍 계열이라고 해. 이런 바람이 불고 뭐 한파가 나타나고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 이런 기압 배치를 뭐라고 하냐면 서구 동저형이라고 해. 뭐냐면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그래서 서구 동저형이다 이런 것도 보기로 되게 자주 나오거든. 기억해 주세요. 북풍이지만 그 중에서도 북서풍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겨울철이랑 여름철, 지금 름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철이거든. 비교해 보면 등압성 간격도 차이 많이 나지. 겨울철에 조금 더 조밀해. 왜? 바람 많이 부니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름철 일기도를 보면은 여기가 거기야. H니까 여기가 거기야. 살짝 애매해. 오호츠크인지 북태평양인지. 근데 그냥 이 오른쪽 부분이 고기압이면은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남고 북저형이라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이 좀 고기압이고 북쪽이 저기압이다. 살짝 이 그림은 좀 애매하긴 한데 실제로 한 요쯤에 고기압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 요거까지도 뭐 굳이 따지면 여름인 거지. 겨울은 무조건 아니니까. 이렇게 고기압이 크면은 무조건 여름 아니면 겨울이야. 정체성 고기압이니까. 근데 봄이나 가을은 아까 말했잖아. 이동성 고기압이잖아. 보면 구분이 확 돼. 조그맣고 되게 뭐 고기압 저기압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 이렇게. 얘는 누가 봐도 봄 가을인 거지. 그리고 이 기압은 항상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잖아. 그럼 언제는 저기압이었다가 언제는 얘가 언젠간 여기로 오겠지? 언제는 고기압이었다가 그럼 날씨가 비가 내렸다가 맑았다가 반복이 되겠지. 봄 가을에 날씨 변화가 심한 거야.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너무 다르니까 그냥 오른쪽이 고기압이면 여름, 왼쪽 여기 위에가 고기압이면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는 뭐 고온 다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바람이 이렇게 불 테니까. 그다음에 무더위와 함께 열대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양쯔강 유역에서 발달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지나간대.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심하겠죠. 봄철에는 꽃샘추위, 황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크기가 작고 개수가 많으면 봄철, 가을철 일기도입니다. 됐지요? 다음. 좀 빨리 할게. 시간이 없어. 자, 이번엔 아까는 고기압 나눴잖아. 이번에는 저기압을 또 나눌 거야. 종류에 따라서. 근데 규모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중규모, 중간규모 이런 게 나올 건데 여기 다 이 계정이 추가된 말이야. 어떻게 나뉘냐면 미세규모, 뭐 중규모, 중간규모, 지구 전체 규모 이런 식으로 규모가 커지거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기대순환 같은 경우에는 지구 전체 규모라고 생각하면 돼. 이 순서로 크게 커져. 자, 중규모 저기압과 중간규모 저기압 이거 할 겁니다. 저기압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데 자, 중규모 저기압은 규모가 작고 대부분 전선에 동반하지 않는 저기압이래. 전선에 동반하지 않는 밑줄. 자, 어쨌든 저기압이야, 저기압. 그럼 비가 내리고 그냥 구름 동반하는 상승 기류를 말하는 거야. 중규모는 그냥 적당한 규모인데 규모가 작은 편이지. 중간 규모랑 비교를 하면. 그래서 전선에 동반하지 않아. 그럼 1번.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영향을 준다. 이건 그냥 저기압의 특징이야. 강한 상승 기류 생기고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소나기 같은 거 내리는 게 저기압의 특징이지. 그래서 소나기와 뭐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한데 그냥 적당한 거야. 적당한 저기압. 얘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중간규모 저기압. 규모가 크고 전선을 동반하는 둘이 완전 똑같은데 차이점은 전선 동반하지 않는 거, 동반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줘야겠지. 그런 저기압이래. 그런 저기압의 예시로 중위도 저기압을 할 거야. 이게 지금 제일 핵심. 뒤에서 할 건데 얘를 이제 온대 저기압이라고 해. 그러니까 1호 계정까지는 온대 저기압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냥 쌤들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중위도 저기압이라는 단어는 이 계정에 새롭게 추가됐어. 근데 같은 말이야, 그냥 중위도나 온대 저기압이나.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라. 중규모 저기압 읽어보면 얘는 중요하지 않은 거 했어. 교과서에 따라서 수평 규모가 다 다르게 제시된대. 비상이랑 천재랑 중화에서 다 다르게 제시되니까 너네 교과서에 맞춰서 알아서 공부하면 되고요. 대기 불안정이나 지형의 영향으로 단시간 좁은 지역 밑줄. 그러니까 규모는 다 다르게 체크가 되지만 세 교과서 모두 공통적인 부분은 똑같다는 거야. 단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뭐 그런 저기압. 하층에 강한 바람으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더욱 발달하여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데 그냥 보편적인 저기압을 말하는 거야. 별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전선면과 전선을 볼게. 자, 아까 말했잖아. 전선은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 덩어리가 만날 때 만나는 그 선을 전선이라고 했잖아.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는 서로 잘 안 섞인다고. 그러면 이렇게 찬 공기 있고 따뜻한 공기 이렇게 있으면 안 섞이니까 이런 식으로 선으로 나뉘어. 이 선을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 거고 입체적으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 아래 차가운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 이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
입체적으로 생겼으니까 이런 걸 전선면이라. 그래서 전선면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경계면, 둘이 안 섞이니까 밑줄,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경계면. 전선은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 정의는 뭐 별거 없어. 자, 이제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이 뭔지 볼 거야. 자,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낼 때, 찬 공기가, 온난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 둘 다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거야.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찬 공기고 왼쪽에 있는 게 따뜻한 공기일 때 온난이랑 한랭은 아니거든. 자, 둘이 만난대. 근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 얘가 밀도도 크고 강력한 애라고 생각을 하면 돼. 속도도 빨라, 찬 공기가. 조금 더 단단하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둘이 만날 때 얘는 이 밑을 이렇게 파고들어.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위로 빨리 올라가. 따뜻한 공기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찬 공기가 바로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들면서 형성되는 전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찬 공기가 여기 있어. 근데 따뜻한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찬 공기는 밀도가 크고 거대하니까 그냥 가만히 자기 자리 유지. 그럼 따뜻한 공기는 그냥 스무스하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랑은 좀 달라. 이 한랭전선은 조금 거칠다 생각하면 돼. 따뜻한 공기 자리를 뺏는 거야. 아래를 파고들면서. 근데 얘는 자리를 뺏는다기보다는 이 찬 공기 위를 스무스하게 올라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기울기는 한랭전선이 급하고요. 온난전선이 완만합니다. 왜냐면 얘는 파고드는 거니까 갑자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얘는 그냥 천천히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동 속도도 마찬가지로 한랭전선이 훨씬 빨라. 파고 들어가는 애가 더 빨라. 찬 공기가. 그럼 얘는 느립니다. 그럼 항상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전선면에서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비는 항상 이 구름 밑에서 내리니까 이 찬 공기 쪽, 이 전선면 쪽에서 비가 내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전선면에서 구름이 생기는 거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찬 공기 쪽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이 형성되는 구름도 생긴 게 다르겠지? 기울기가 급한 애가 구름이 두껍게 형성될 거야. 그래서 적은형. 기울기가 완만한 애는 층은형으로 형성될 거야. 이런 층은형에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층은형, 적은형, 그 중에 정란은 이 정도만 외워주면 된다 했지? 그 다음에 강수 구역을 보면은 전선의 뒤쪽 좁은 구역. 그러니까 전선이 여기잖아. 전선을 기준으로 뒤쪽에 내리는 거야. 뒤쪽에 좁은 구역. 왜? 적은형인데 이 구역이 좁으니까. 선하기성 비가 내린다.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 그 다음에 넓은 지역. 지속적인. 얘는 이슬비 같은 거 생각하면 돼. 항상 전선면은 찬 공기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생각해야 돼. 온난이든 한랭이든. 그다음 기온은 전선 통과시를 보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중위도 기준으로. 그럼 편서풍이 분다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언젠가는 이 전선을 통과하는 날이 올 거야.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서에서 동으로. 여기다가 여기 있는 거겠지? 그럼 생각해봐. 따뜻한 공기였다가 이걸 통과하면 차가운 공기 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기온이 하강하는 거야.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림 보고 생각하면 돼,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전선이 통과한다는 거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니까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 오른쪽으로. 찬 공기였다가 전선 통과하면 따뜻한 공기 되니까 기온이 상승하겠지. 풍향은 이제 뒤에서 할 거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서 전선면과 전선 오른쪽에 보면 밀도가 큰 공기가 전선면의 아랫부분에 비스듬하게 파고들고 밀도가 작은 공기가 위쪽에 있으므로 전선면이 항상 차가운 기단이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대. 그림 보면 알 수 있지? 둘 다 찬 공기 쪽으로 전선면이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얘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었지. 이 그림까지 외워줘야 돼. 파란색으로 한랭전선 이렇게 표현하고 온난전선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림 보면은 여기 그림 체크되어 있어. 여기랑 여기 전선 자리에 한랭, 온난 체크되어 있어. 실제로 일기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자, 또 오른쪽에 적은형, 추운형은 이미 했으니까 적은형은 수직으로 발달, 추운형은 수평으로 발달. 자, 우리 이제 앞에서 회색이랑 정체도 어떻게 생겼었는지 확인했었죠.
회색은 이제 요렇게. 정체는 요렇게. 앞에 다 적혀있어, 왼쪽에. 자, 회색 전선 보면은 얘는 뭐냐면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이 만난 걸 생각하면 돼. 위에서 이 두 그림이, 얘네 두 그림이 합쳐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온 거야. 합쳐졌는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훨씬 빠르다고. 그러면 둘이 합쳐지는 일이 생길 수 있겠지? 한랭이 더 빠르니까 언젠가 온난을 따라잡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겨. 여기가 온난전선, 여기가 한랭전선인데 얘가 빨라가지고 온난전선에 막 겹쳐진 거야. 그 이동속도가 빠른 뒤쪽의 한랭전선이 이동속도가 느린 온난전선 쫓아가면서 겹쳐져서 형성되는 전선을 회색전선이라고 해. 근데 앞에서 이 전선 면에서 비가 내렸었잖아. 여기 온난전선은 이 앞에서 비가 내렸고 한랭전선은 이 뒤에서 비가 내렸었어. 그럼 이 회색전선은 이 전체에서 비가 다 내리겠지? 전선의 앞뒤로 다 구름이 생성된대.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앞뒤로 구름, 전선의 앞뒤, 넓은 지역까지 기억해주고, 그다음에 오른쪽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 아까 장마할 때 봤었지? 장마할 때 내가 밑줄 긋고 했었잖아. 자, 얘는 이제 세력이 비슷한 찬 공기와 비슷한 따뜻한 공기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형성되는 전선이래. 생긴 게 이렇게 생겼었지? 그래서 아래가 얘는 이렇게 할게. 아래가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아까 회색은 온난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한랭도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따라잡는 거잖아. 얘는 이렇게 만나는 거야. 서로 다르지? 방향이 달라. 그리고 둘이 세력이 비슷해.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이렇게 만나서 정체되는 거야. 누가 아래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오래 머무르며 형성되는 전선을 장마전선이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한랭은 뒤에서 비가 내렸지? 그치? 온난은 전선 앞에서 비가 내렸어. 그러면 요렇게 되지? 강수구역이 한쪽으로 몰려. 비가 엄청 많이 내리겠지? 그래서 장마인 거야. 회색은 앞뒤로 넓은 구역에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정체는 같은 구역에 비가 집중되는 거야. 구름이 여기도 생기고 또 여기도 생기고. 그래서 장마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전선에 따라서 구름이 형성되고 지속적인 비. 그래서 장마전선이야. 왼쪽에 보면 초여름의 장마전선은 한랭다습한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만나서 오북이, 얘네 둘이 형성된다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장마전선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럼 어디서 비가 오는 거야? 여기 서울이랑 부산 이렇게 있어. 그럼 서울이랑 부산 중에 어디서 비가? 서울에서만 비가 오는 거야. 장마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8월, 9월에 발생하는 정체전선은 한랭건조와 시베리아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대. 사실 이것도 이 계정에 추가된 거야. 원래는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만 만나서 초여름에 장마전선이 생긴다, 이것만 있었거든? 근데 8월, 9월에 시베리아랑 북태평양이 만나서 장마전선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추가가 됐어. 원래는 요것만 있었는데 얘가 초여름.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해줘야겠지? 어쨌든 아래에 있는 애랑 위에 있는 애가 만났다는 거야. 여기까지 기억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이 세 번째 파트 48쪽이 제일 중요한 파트. 수능에서도 기본적으로 두 문제씩은 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중위도 저기압이고 얘를 온대 저기압이라고도 한다 했어.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중위도 저기압은 중위도 지역에서 전선의 동반, 여기 밑줄, 전선의 동반하여 발생할 종강규모 저기압. 아까 우리 중규모 저기압만 자세하게 했었잖아. 종강규모 저기압입니다. 얘는 중규모보다 살짝 더 큰. 그래서 전선을 동반하겠지. 이 중위도 저기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한랭, 온난 이렇게 전선을 배운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위도 저기압의 중심으로 남서쪽에는 한랭전선,
남동 쪽에는 온난전선의 형태가 되어 있는 얘를 중위도 저기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이 저기압을 중심으로 남서쪽에는 한랭전선, 남동 쪽에는 온난전선. 그래서 중위도 저기압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발생하며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언젠간 소멸한다. 얘는 항상 서에서 동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런 저기압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소멸하려면 이렇게 생길 수는 없어. 항상 온대 저기압은 이렇게 한랭이 뒤쪽에 있습니다. 언젠가 따라잡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남반구는 이렇게 생겼어. 서로 대칭으로 생각하면 돼. 완전 똑같아.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편서풍이 있잖아. 똑같이. 그래서 한랭이 왼쪽에 있다 생각하면 돼. 완전 대칭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풍량 우리 했었잖아. 우역풍, 편서풍, 극동풍. 그러면 전선이라는 게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생기는 거잖아. 이게 어디서 제일 잘 만나냐면 여기 60도 지역.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이 고緯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저緯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그래서 이 60도 지역에서 전선이 제일 잘 생겨. 요거까지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우리 외웠었잖아. 한대 전선대라고 했었잖아. 이름 이렇게 지어진 이유가 전선이 잘 생겨서 한대 전선대라고 했었지. 요거 과정도 다 알아둬야 돼. 맨 처음에 전선이 형성됩니다. 어떤 전선이냐면 정체전선. 전선 밑에 적어줘. 정체전선이 형성됩니다. 정체전선이란 게 뭐였어?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세력이 거의 비슷해서 유지되는 거. 그 자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 적혀있네. 정체전선이 형성된다. 두 번째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면서 파동이 생겨. 파동. 그래서 전선의 남쪽과 북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파동이 형성된다.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하고 얘는 올라가고 싶어하니까 이런 식으로 파동이 생겨. 뭔가 요렇게. 그래서 바람 입줄. 그럼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요런 모양이 생기는 거야. 중위도 저기압 모양. 중위도 저기압이 발달된다. 온대 저기압이 발달된다. 그러다가 언제 폐색이 되냐면 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 그럼 언젠간 얘가 얘를 따라잡는 날이 와. 그러면서 이렇게 폐색이 시작돼. 서로 이렇게 겹쳐지기가 시작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이 온난을 따라잡으면서 폐색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러다가 폐색전선이 발달해. 양쪽에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중위도 저기압의 세력이 약해진다. 여기가 이제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3번이. 그러다가 점점 폐색이 생기면서 약해져.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따뜻한 공기가 위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안정상태로 되면서 소멸한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오지. 한랭, 온난이 중위도 저기압이고 그다음 맨 처음에 정체전선으로 시작했다가 중위도 저기압이 돼서 마지막은 폐색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뭐 한랭이 온난보다 빠른 이유는 읽어보면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따뜻한 공기를 미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찬 공기를 미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미는 게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걔네가 밀도가 크니까 밀도 큰 애들이 미는 게 더 쉬우니까. 별거 없어. 그 다음에 자 여기 3번에 별표 3개. 이 그림 진짜 자주 나오고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배운 풍향까지 다 할 건데, 자 어쨌든 얘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A 위치에 있을 때가 있을 거고, 얘가 이동하면서 언젠가 B 위치에 있을 때가 있을 거고, 또 이동하면서 C 위치에 있을 때가 있을 거야. 미안해 얘들아 자꾸 꺼져가지고. 그러면 이 각각의 위치에서 뭐 온도, 기온, 온도, 뭐 풍량, 뭐 특징 이런 게 다 다르게 적힌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다 외워줘야 돼. 첫 번째로는 일단 창 A 부분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A 부분은 온난전선 앞쪽이란 말이야. 얘가 여기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지금 앞에서 배운 온난전선을 생각해보면 돼. 그럼 여기서 추문용 구름이 생기니까 뭔가 이슬비가 생길 거야.
A는 온난화선의 앞쪽이고 남동풍이 분대, 그리고 치문형 구름이랑 지속적인 비가 내린대요. 넓은 구름이니까. 이 남동풍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바람이 요렇게 불 거예요. 이거 그림 그려놔. 그냥 내가 그려야겠어. 이게 이렇게 수직 단면으로도 자주 나와서 수직으로도 기억해주면 좋아. 이런 그림이지, 두 번째 그림. 그래서 이 온난화선 앞쪽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이 가운데선 남서풍, 여기 끝에서는 북서풍, 한랭강선 뒤에서. 그래서 남동, 남서, 북서 계속 외워야 돼. 남동, 남서, 북서. 남동, 남서, 북서. 이거 계속 외워야 돼. 헷갈려. 여기 풍향이 제일 헷갈려. 항상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B에 위치해 있을 때 생각해볼게. 그러면 이 온난화선 통과하고 가운데 있을 때야. 그럼 유일하게 여기는 구름이 없어. 온난 앞도 아니고 한랭 뒤도 아니니까 구름이 없어. 그래서 얘만 대체로 맑고 기온이 높습니다. 근데 저기압이 항상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저기압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저기압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면 비가 안 내려. 언젠가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겠지. 한랭전선이 통과할 거니까. 계속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니까.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랭전선 뒤쪽에 있을 때 어때? 소나기 지역이지? 북서풍이 불고요. 저근형 구름에 소나기가 내려. 여기에 위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는 저기압 중심에 있어. A, B, C는 이 같은 라인에 있고 D는 위에 있지. 그럼 이제 얘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요. 북쪽으로 불겠지. 뭐 여기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은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날씨가 흐리대요. 저기압 근처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뭐 온난자선을 통과하면 날씨가 어떻게 변하냐, 기압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온난자선 통과한 후엔 기압이 하강, 기온이 상승. 그렇죠? 항상 이렇게 통과하면 이 저기압의 중심이랑 가까워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생각하면 돼. 그럼 온난을 통과하면은 저기압 중심이랑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니까 가까워지겠죠? 기압이 하강하고 비가 안 오니까 상승. 한랭자선 통과하면 저기압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상승하고 비가 내리니까 기온이 하강. 풍향은 남동, 남서, 북서니까 남동, 남서, 북서잖아? 그럼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고. 요거까지 적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남반구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겠죠? 이런 그림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아까 했지? 일기 기호하면서 남동, 남서, 북서. 기온이 상승, 하강, 기압이 하강, 상승 이렇게 여기로도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여기가 이제 제일 자주 나오고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왼쪽 보면 중위도적 기압은 온난전선, 한랭전선 순으로 통과한다. 서에서 동으로 항상 이동하니까. 그래서 날씨가 계속 변하는 거야. 전선의 경계로. 자, 마지막. 이건 그냥 가볍게 해석하는 건데 12시간 간격으로 작성된 우리나라의 일기도래. 자, 그러면 보자마자 자 21시잖아? 그러면 저게인 거야. 나에서. 아까 보면 가시는 두께 체크할 수 있고 저게는 높이. 레이더 영상은 강수량. 그래서 지금 그림 보면은 온대 저기압, 즉 중위도 저기압이 보일 거야. 요런 거 말하는 거야. 요런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아. 요렇게 그냥 생기지 않아. 이렇게 쪼개 요런 식으로 막 그려져. 요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지. 그림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체크해보면 돼. 자, A에서는 A가 어딨어? 지역 A. 아, 여기는 가시 영상에서 보면은 한랭전선 뒤쪽에 있으니까 정란운이 발달하고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비는 지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있대. 이거는 그냥 매치를 해보면 돼. 위에랑. 그래서 이 사이에 있으니까 비가 안 내리겠지? 실제로 가시랑 저기를 보면은 B 파트에서는 둘 다 어두워. 그러면 고도도 낮고 구름 두께도 얇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야. 낮으로 바꿔. 구름의 두께가 A 지역보다 얇고 구름이 낮은 곳. 왜? B 부분은 까마니까. 높은 곳이면 B 부분이 하얗겠지. 잘못 나와 있어. 자,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중위도 저기압 주변의 구름 분포는 뭐 상공에는 전선면이 없으므로 구름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저기압 중심부 근처나 온난 전선과 한랭전선이 만나는 곳 부근에는 구름과 강수량이 발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원래 여기랑 여기에 구름이 있잖아. 실제로 가시 영상이랑 저기 영상 봤을 때 딱 여기만 하얗고 여기만 하얗고 여기는 검정색이 아니라는 거야. 경계가 이렇게 전선의 기준으로 확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조금씩 구름은 있대. 그런 뜻이야 이거는.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참고 자료창 보면은 지난 24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 지금 보면 구름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구름이 이동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빨리 보자. 마지막 여기 완전 쌤 비법 특강. 자, 한랭전선 후면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기 상층에서 하강하면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린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온대 저기압 있을 때, 중위도 저기압 있을 때 이 왼쪽에 차가운 공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린다. 그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남쪽에서 온난 전선면을 타고 상승한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또 생기고요. 온난 전선 전면에서 찬 공기가 저기압 중심으로 이동하여서 수렴한다. 요렇게 이동한다. 사실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1번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되고요. 2번이 중요해. 2번이 이게 정지되어 있는 건 잘 풀어. 근데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그림 그리는 거는 잘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여기 있을 때 다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한 번만. 마지막. 얘는 좀 심한데 가끔씩 나오니까 보긴 봐야 돼. 저기압이 이렇게 있고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위치할 때만 관측소가 여기 있을 때만 배웠어.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여기에 위치할 때, 여기에 위치할 때, 여기에 위치할 때 이렇게만 했어. 근데 관측소가 저기압을 중심으로 위에 위치할 때도 가끔 나와. 기출에서 나와. 그래서 각각 알아야 돼. 자, 남동, 남서, 북서지. 얘는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으로 들어가지.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우리가 남동, 남서, 북서 할 때는 남동, 남서, 북서 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해.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 이 풍향 변화만 알아주면 돼. 왜냐면 이 관측소 위에 있을 때는 구름이 없어. 그냥 항상 위에 저기압 중심이야. 그러니까 뭐 날씨는 크게 변하지 않아. 근데 풍향은 달라. 지금 관측소가 저기압 아래에 있을 때는 구름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으니까 날씨가 계속 변해. 기온도 변하고. 근데 관측소가 저기압 위에 있을 때는 구름이 없으니까 그냥 날씨는 계속 비슷해. 근데 뭐만 차이가 나냐면 풍향만 달라져. 아래에 있을 때는 그냥 아까 외웠던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요. 위에 있을 때는 북서, 그다음에 북동, 북풍, 북서잖아. 요렇게 변하지. 어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 사실 완전 너무 쉬운 문제집이라 뭐 안 나올 수도 있어 이 내용이.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사실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야.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 풍향 변화만 기억해주면 돼. 얘는 위에 있을 때는 풍향만 나올 거야. 날씨는 안 나와. 구름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변한대. 그래서 1번 A 지역에서 풍향은 어떻게 변하는가 외워주라고 했지. A 지역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풍향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써야 돼? 남동이었다가 남서였다가 북서로 변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그림 그리면서 할 수 없잖아. 저기압으로. 그냥 요거 세 개는 계속해서 외워줘야 돼.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까지. 이거 어렵습니다.
아 그럼 이거 다 못하니까 뒤에 대표자료 분석에 OX만 좀 해볼게. 대표자료 분석 이 53쪽에 4번 한번 해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할게요. 자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지금 그냥 간단하게 앞 글자만 적어보자. A는 뭐야? 시베리아. B는 오호츠크해. 이 위치에 따라 다 외워줘야 돼. C는 북태평양. D는 양쯔강. 그럼 1번 건조한 성질을 갖는 기단은 A랑 B. 아니지 이건 이름 몰라도 알 수 있어. 건조는 대륙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 A랑 D지. 그러니까 X. 그럼 2번 B기단은 C기단보다 온도가 낮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하지. O. 3번 C의 영향을 받을 때 무더위와 열대 맞지. 북태평양 기단 영향 받을 때 O. 그럼 D는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벌써 틀렸어. D는 양쯔강이니까 이동성 고기압이야. X. 5번 D의 영향을 받을 때 날씨 변화 심하다. 끝이 이동성이니까 O. XO. O. XO. 그 다음에 마지막 5번만 보자. 54쪽에 5번 OX. 자 이거 중위도 저기압은 편성풍에 따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다가 소멸한다. O지 O. 가시기 이전에 A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성 비가 내렸을 것이다. 가시기 이전에 A 지역은 지금 보면은 가시기 이전이니까 원래는 온난자선 앞쪽에 있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동했으니까 그 전은 온난자선 앞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나기성 아니고 이슬비, 지속적인 비, X. 그럼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 아니지. 관측 저기압 밑에 있으니까 시계 방향. 저기압 위에 있으면 시계 반대 방향. 4번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 A의 지역의 기압은 낮아졌다. 이거 쉽게 생각하는 거는 저기압 중심에서 멀어지면 높아졌다 생각하면 된다 했지? 그래서 X지. 가운데에 있을 때 가장 낮아. 여기 있을 때 기압 가장 낮고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거. 근데 이거 살짝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기압이 높아진다고 하잖아. 그럼 이거를 그냥 잘못 생각해보면 고기압인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얘는 전체적으로 그냥 중위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다 낮아. 다 저기압이야 주변에 비해서. 근데 얘네 셋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기압이 높아진다는 거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어쨌든 얘는 저기압이니까 다 기압 낮은 애들이야. 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아진다는 거야. 이 중심이랑 가까워질수록 낮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O, X, X, X. 자,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뒤에 문제도 못 풀어줬는데 오늘 여기 파트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계속 문제 풀면서 자료 해석해야 되니까 잘 풀어보고 숙제 59쪽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채점까지 2시 2분이라서 빨리 정리하고 가세요. 좀 늦다.